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의 공존이란 말을 종종 합니다. 정부는 적어도 고령층의 90%, 그 밖의 국민의 8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마쳐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고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마스크 쓰기는 계속돼야 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규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등 378명이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오늘 입국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취업까지 가능한 장기 체류 자격을 주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투기 의혹에 이어 자신도 아파트 특별 공급을 이용해 차익을 남긴 정황이 나왔습니다. 의원직 사퇴 선언 이후 오히려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1km 떨어진 바다에 방류하기로 해 국내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서 파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기간 감염자의 56%는 20대에서 40대의 청장년층으로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49세 접종이 본격 시작되며 접종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 직원과 가족 378명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탈레반의 갑작스러운 진격으로 현지인 동료를 두고 철수해야 했던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로 가린 얼굴 위로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합니다. 일상을 가까운 집에서 카불 공항까지 사선을 넘는 이동 과정과 10시간이 훌쩍 넘는 고된 여정. 하지만 탈레반의 공포에서 마침내 벗어난 아프간 조력자들은 피곤하지만 편안한 모습입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따라 나온 아이는 손을 흔들고 엄지손가락까지 들어 보입니다. 희망자 391명 전원 이송. 이 가운데 378명이 우선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10살 이하 어린이고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도 3명이나 됩니다. 다행히 애들 아주 한 달밖에 안 된 그런 신생아들도 있는데요. 크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간 기착지에 남은 13명 역시 조만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수송기에 탑승하는 인원을 빼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좀 남아 있고, 그 인원들은 이제 다른 수송기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대규모로 국내에 이송하는 것은 외교 사상 처음. 급박한 상황에 급히 카불을 떠나면서 했던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해외에서 대규모 인원이 들어온 만큼 착륙과 함께 곧바로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입국한 조력자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린 뒤 음성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진천에 마련된 시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와 자녀들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공군은 수송기 석 대를 동원해 계주를 하듯 작전을 펼쳤습니다. 침투와 고공 강화가 특기인 특수부대 요원까지 투입됐습니다. 긴박하게 전개된 당시 상황,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도착한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 2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을 빠짐없이 실어 나릅니다. 전시에 가장 먼저 적지에 침투하는 공군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 CCT가 아프간 조력자 자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침투와 고공 강화, 사격, 항공 관제 등 다양한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CCT는 미라클 작전에 항공 호송 요원으로 참가해 경호와 항공기 탑승 안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C-130J 수송기는 미사일을 교란할 수 있는 플레어를 갖춘 데다 전술 비행이 가능해 먼저 투입됐습니다. 실제로 카불 공항 인근에서 C-130J는 급강하와 급상승,
좌우 90도에 가까운 선회 비행 등 지대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전술 기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중급유기 KC-330을 가지고 갔고 그거는 실제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C-130 전술 비행이 가능한 수송기를 가지고 가서 이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선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아프간 협조자들과 가족이 함께 한국에 올 수 있게 배턴을 이어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이번 작전을 준비했다며 원래 민항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져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비상 계획이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계획은 민항기를 투입해서 수송하는 계획이었는데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을 하고 우리 대사관도 철수를 하게 되고 기존의 우발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군 수송기를 투입하는 계획을 즉각 시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프간에 군용기를 보낸 국가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아예 이송에 실패했고 호주는 50명, 독일은 7명 이송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수송기 3대와 공군 특수요원까지 투입한 미라클 작전은 이름 그대로 기적적으로 아프간 조력자들과 가족들을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특별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에게 특별 기여자라는 지위를 주기로 했습니다. 난민보다 더 많은 혜택에 취업까지 가능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외국인과 출입국 정책을 총괄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의 입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아프간 협력자들의 국내 체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을 우리 정부의 현지 재건 사업에 협조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친구로 칭하면서 수차례 토론과 고민 끝에 특별 입국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함께 일한 조력자를 피신시켰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자립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단기 방문 비자를 발급해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들은 곧이어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비자로 신분이 바뀐 뒤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도 자유로운 거주 비자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선 이들에게 취업 가능한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우대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가 있었던 그런 조력자분들이십니다. 따라서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지 또는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협력자들을 실은 군 수송기 도착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난민 반대 여론이나 코로나19, 테러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아프간 난민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추가 난민 수용이나 영주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입국 직후와 격리 기간을 합쳐 모두 3차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철저하게 신원 검증을 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완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31일까지 철수를 마치기로 하면서 탈레반의 위협을 받는 현지인의 출국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협상을 벌인 독일 특사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유효한 서류를 가진 아프간인은 출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를 대표해 탈레반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르쿠스 포첼 특사는 탈레반이 미국의 철군시 아닌 오는 31일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인의 출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포첼 특사는 탈레반 카타르 정치사무소 부소장이 오는 31일 이후에도
유효한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진 아프가니는 민간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이 가능하다고 보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현재 자체 병력을 파견해 미군이 철수하는 31일 이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Wir haben in der vergangenen Nacht eine Helikopteroperation durchgeführt mit Unterstützung der amerikanischen Streitkräfte, also auch mit deren Hubschrauber, aber mit unserer Besatzung und unserem Organisationsteam.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 시민 3천여 명을 포함해 5천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31일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현지 직원들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지만 미군 없이 진행되는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Auf der anderen Seite sehen wir durchaus auch ein hohes Interesse daran, einen funktionsfähigen Flughafen möglichst schnell auch wieder zu haben. Das sind, wie gesagt, im Moment die Gespräche, die laufen. 탈레반은 당초 희망하는 아프간인의 출국을 보장한다고 했다가 외국인을 제외한 아프간인은 더 이상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항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이 철군 시한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주요 국가들은 탈레반과 독자적인 협상을 하면서 대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이전 기관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름동에 있는 아파트를 2억 4,500만 원에 분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회의원이 된 윤 의원은 이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며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받자 급히 매각했고 2억 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측은 이전 기관 특별 공급으로 세종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봤다는 비판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실은 YTN과의 통화에서 KDI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당시 KDI 직원이던 윤 의원이 특별 공급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서울을 오가면서 실제로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산 공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해 초 2억 2천만 원의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후 아파트를 4억 8천만 원에 처분해 2억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특공 아파트 의혹까지 더해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처리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관련 부동산 의혹을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것은 윤 의원에게서 집요하게 공격을 받아오던 이재명 경기지사 측입니다. 이재명 캠프는 한탕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던 세종시에 농사를 짓겠다며 3,000평 넘게 땅을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소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윤 의원이 KDI 재직 시절 개발 정보를 얻은 것 아니냐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차명 소유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부친에게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까?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농사짓기에 좋기에 3년 사이에 2배 가까운 차익이 발생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냐. 앞선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윤희숙 의원에게서 맹비난을 받았던 양이원영 의원은 받은 만큼 돌려줬습니다. 투기 기재라는 표현과 함께 비난을 해왔습니다. 똑같이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야말로 투기 기재가 아닌지 입증하십시오. 이처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윤 의원 사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국회에 제출된 사퇴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합의 없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민주당이
사퇴쇼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의 사퇴 한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식 입장을 정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니언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사퇴안 처리에 한 발 물러선 입장입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그것을 만류하고 또 그리고 의정 활동을 하고 또 대선에 기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다. 윤희숙 의원 본인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신의 사퇴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싸움을 계속 벌일 경우 사퇴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방침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시간을 번 국민의힘은 저지 방안의 하나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다음 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자동 종결되지만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며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위헌 심판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지면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추진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 토론과 또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법안을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안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수정 보완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데 이어 또다시 공개적으로 당내 쓴소리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당내 의원들이 모두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역풍을 우려했습니다. 개혁을 위한 제도가 우리 사회 개혁을 가로막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여야 간 끝장 토론을 거쳐 독소 조항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야권을 중심으로는 정치인의 용기와 결기를 보였다라는 찬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마는 하루 만에 추가 의혹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지금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의 부친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한 거다. 그리고 그 투기 과정에 KDI 내부 정보가 이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제 안기령 앵커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맹공을 가하는 박주민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의 민주당 두 의원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죠. 보도에 따르면은 2018년도에 부동산 업체가 이 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든지 이런 호재가 많은 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윤희숙 의원의 이 부친이 이 땅을 구매한 과정 등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2016년 이 시기에 윤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KDI에 근무했고 KDI는 그 무렵 인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연구 영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윤 의원이 KDI의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를 권유한 것은 아닙니까? 부친에게 투기 자금을 지원했거나 차명으로 소유한 것은 아닙니까? 네. 아무튼 이야기를 정리하면 동대문에 사시는 부산 출신, 경남 출신의 노 부부께서 세종시에 농지를 샀는데 마침 그 농지도 개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그 근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딸은 KDI에 근무했고, 그다음에 그 제부는 또 경제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했고, 뭔가 얽힌 게 하나도 없는 그냥 노인들의 단순한 땅 매입, 그냥 나중에 노후 자금을 위한 땅 매입이냐. 글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요. 이 3,300평 정도 됩니다. 3,300, 예. 그 정도 넓이를 지금 구입할 당시에 그 어르신의 나이가 79세. 그 나이에 본인이 영록 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서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경작을 하겠다고. 그럼 일반적으로 봐서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79세의 노 부부가 직접 내려와서 경작을 하면서 3,300평을 하겠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땅이 본인이 뭐 연관도 없는 세종시라고 하는 곳에 매입이 됐고, 그 매입된 주변이 산업단지로 개발이 됐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요. 그 근방에 여러 군데가 지금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인숙 의원이 그 당시에 KDI 근무를 했는데 KDI가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했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그 기관이었어요. 근데 KDI는 실제 그걸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기관이고, 그걸 발주하는 데는 어디냐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주체인데 기획재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발주를 해서 KDI가 실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기획재정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있을 당시에 정책 보장을 했던 분이 윤희숙 의원의 동생의 남편 대신 제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또는 기재부에 근무하면서 혹시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의 근방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걸 알고서 이 땅을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사 지으려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설득력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윤희숙 의원의 모친께서는 몸도 편찮으셨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두 분이 뭐 그 넓은 땅을 경작하려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은 좀 없는데, KDI가 이제 느닷없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KDI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죠. 유승민 지금 의원도 그렇죠. 전 의원도 이제 KDI 출신이시고요. KDI 출신 중에 정치권에 들어온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문제는 불똥이 KDI까지 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여권이나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KDI 전체의 부동산 내역도 들여다봐야 된다. LH 했던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검사를 조사를 거기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단지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단지를 조성할 때 KDI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이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땅을 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땅을 살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윤희숙 의원의 이 사태가 KDI의 문제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에 일부는 윤희숙 의원을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그런다고 의원직을 던지지 마라.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그 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우선 결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정말 그 경제 관련해서 소중한 자산이시거든요. 뭐 의원직 사퇴 그 부분은 뭐 본인이 뭐 결정하신 문제지만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사퇴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언론에 보도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언론에 그렇게 다 보도가 됐다고 그것만 일단 받아서 보신 다음에 저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혹이 계속 나오니까 좀 머쓱해지신 상황일 겁니다. 당연히 머쓱해지죠. 지금 예. 이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지금 아파트 특공 문제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적으로 보도는 될 거고요. 언론들이 계속 파헤쳐서 보도를 하게 될 텐데 아버지 문제라고 지금 원희룡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물론 지금 현재는 윤희숙 의원이 정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정보를 줘서 그걸 샀는지 안 샀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예. 의혹 단계인데 의혹이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땅을 구입한다고 하면 자기 이름으로 살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봐도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개발되는 곳에 땅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개는 가족과 친인척과 당연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아니면 정말 제3자를 통해서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건 경찰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어떤 게 사실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권익위에서 나온 걸 끝나지 않고요. 권익위가 이제 경찰로 이걸 수사를 이관하게 돼 있거든요. 예. 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정말 어떤 게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아버지 땅이라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온다고 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구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밝혀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아버지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해명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그렇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의혹이 다 밝혀져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면 모를까. 그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난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윤희숙 의원은 설명을 하시는데 충분히 설명이 다 됐고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예. 뺐습니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제 의혹이 자꾸 불거지는 거고 또 기자회견장까지 와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대체 조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비난까지 했는데 이제 한 발 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권익위에서 12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예.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또 소명 절차를 밟았어요. 예. 그리고 6명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분이 윤희숙 의원이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의 해명은 그거예요. 본인은 결혼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경제나 재산 문제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 말을 믿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그 연자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의 경우에 투기를 했다고 하면 또는 내부 정보를 통해서 땅을 구매했다고 하면 본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삼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탈당을 요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이니까 본인과 관계없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이걸 정말 문제없다라고 소명을 받아준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네, 없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2명 의원들이 문제가 됐을 때 비판했던 그 비판을 한번 돌아보시면 예.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국회 법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그렇습니다. 거쳐야 됩니다. 네. 뭐 여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야당 의원 한 사람 없애버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혹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아마 사퇴서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사퇴를 해버리면 차라리 이 문제가 윤희숙 의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을 정치적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의석수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퇴서를 처리하는 것이 도리어 이 문제가 더 조사되고 아니면 확산되는 것을 끝내버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사퇴서를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윤희숙 의원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경찰 수사까지 다 통해서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는 아마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그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아주 경쟁하는 상대 당의 국회의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시라고 표를 던져야 되는 묘한 상황인데 그러나 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에서는 한 명도 탈당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남의 국회의원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사퇴서를 통과시키게 되면 많이 처리해버리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윤희숙 의원에 대한 정치적 입지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은 사퇴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탄압받은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옹호론이나 동정론이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표결에 참여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이런 저런 해명이 다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예. 그렇지 않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 뭐 의혹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마치 이런 거죠. 예. 파면당하는 것보다는 의원 면직 당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도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져야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건 윤희숙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예. 일정 부분 사실로 어느 부분이든 밝혀지게 되면 국민의힘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부동산 문제에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윤희숙 의원이었고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라고 했던 분이고 깨끗하다고 주장했던 분인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당도 같습니다. 타격이 크겠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백신 접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하루 접종 인원이 80만에서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8살에서 49살 사이 연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첫날.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엔 20대에서 30대 예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68번 고객님, 4번 예진실로 오셨습니다.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시기에 코로나19라는 제약에 갇혀있던 이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대감에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취준생이다 보니까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영향 가는 취업 난도 좀 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다들 오늘만 기다렸다가 최대한 빠른 날짜로 다들 예약했을 것 같아요. 좀 백신 2차까지 빨리 맞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백신 부작용 걱정도 없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에 걸려 일상을 잃어버리는 게 더 싫고 두렵습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무섭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무섭고 뭐 운동 같은 것도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백신 맞고 좀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접종을 받는 나이대가 다양해지면서 혹시나 오접종 실수가 일어나진 않을까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60대라든지 이제 50대 접종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백신마다 다 좀 다르잖아요. 이런 차트에 어떤 스티커라든지 도장을 찍어서 40대 이하 접종 대상은 1,500만 명. 현재 접종 예약률은 67.2%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데다 접종 인원도 확대된 만큼 앞으로는 하루 접종자가 80만에서 100만 명씩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 완료라는 목표 달성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중 이미 접종을 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하신 분들을 포함하면 현재 실제 인구 대비 81.5%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새로운 변수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 올 겨울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1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차 대유행 이후 최다인 20명이 하루새에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확진자 폭증을 억제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73명 줄어든 1,882명. 하지만 지난달 7일부터 51일째 4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0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미접종자, 6명은 1차 접종자였습니다. 특히 18명은 기저질환 보유자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인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좀 고위험군들이 확진자로 많이 노출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사망하는 사례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연이어 사망자도 증가한다는 설명입니다. 당국은 지난주부터 위중증 환자 규모가 400명 이상으로 올라갔기에 이번 주부터 사망자 평균 추세선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행으로 확진자 폭증을 억제하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석이라는 대규모 인구 이동 요인을 앞두고 그 전까지 방역 상황과 접종률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에 맞는 조치를 31일 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일 확진자 발생보다는 중환자나 치명률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적어도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최소한 70% 이상, 더 많게는 고령층은 저희 생각으로는 90% 이상, 그리고 일반 성인에서도 80% 이상의 예방접종률이 완료가 되는 게 필요하고, 또 새로운 변이가 영향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 가능해야 하며 환자 발생 규모가 조정돼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지난해 5월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이태원 지역은 여전히 상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은 80% 넘게 떨어졌고 폐업이 속출하며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식당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리에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점포 가운데 절반에는 임대,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나붙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북적였던 이 거리는 이제는 찾는 사람이 없어 적막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폐업하고 철거 작업을 벌이는 점포가 곳곳에 보이고 이미 매장을 비운 곳도 많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이 있어요. 거의 철거는 데 많죠. 문 닫은 데가 많죠. 유명 식당과 편의점은 물론 대기업의 대형 매장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고되기만 합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띄엄띄엄 오던 저녁 손님마저 끊겼습니다. 이제는 뭐 9시까지인데 두 사람만 받아라 공개네. 아예 7달인가 그래 안 좋은 게 보증금 다 까도. 이태원 상권 매출액은 지난 1분기 2년 전보다 8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공실도 30%를 넘어 서울 전체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공실은 아마 이 자영업자의 거의 50%가 자영업자의 그 50%를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태원이 되는 데는 무슨 특별한 회사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도 없고 외지에서 이태원이라는 그 특색이 이제 놀러 오는 그런 저거로 이루어지는 동네인데. 자영업자연합회는 하루하루가 막막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하루빨리 선포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숨을 좀 튑 수 있는 거는 차라리 백신을 빨리 맞춰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는 게 저희들한테나 국민들한테나 자영업자들한테 특히 굉장한 도움이 되고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용산구는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게 현금을 주고 예비 창업자 20명을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에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 88%에게 주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이 시작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4차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과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채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 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 보증이 공급됩니다. 대출이 37조 3천억, 보증이 3조 4천억으로 전년 대비 2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제 지원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사회보험료도 납부가 유예됩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10월에서 12월분 전기가스 요금도 3개월 납부 유예되고 6개월 분할 납부도 허용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90%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근로 자녀장려금 당겨 지급,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소비 증가분의 10%를 환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에는 비대면 외식 할인 쿠폰 사용이 재개됩니다. 외식 쿠폰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에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주문할 경우 4번째 주문할 때 10,000원을 환급해줍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2.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달걀은 9월에도 1억 개를 수입하고 소와 돼지고기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공급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표했던 일본이 어제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전 바로 앞이 아닌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해저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 배경, 그리고 일본의 국내 반응이 어떤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용채 교수를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3년부터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배출하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계속 내보낸다는데 방출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현재 후쿠시마에서는 하루에 약 170톤 정도 오염수가 만들어지고 있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약 127만 톤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내년 가을이 되면은 약 140만 톤으로 전체 탱크 양이 다 만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년 봄에는 방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네.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 그러면 가까운 원전에서 그냥 가까운 앞바다에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그걸 갖다 1km를 또 터널로 해서 끌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저 터널까지 뚫는 대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 올해 4월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고 예. 이것을 도쿄 전력이 검토한 결과 오늘 발표한 것은 이제 이것을 1km 떨어진 해양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에 방류를 하게 됐을 때는 이것이 어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 있고 터널을 뚫어서 1km 밖에다가 했을 때 해류를 타고 이게 오히려 희석될 확률이 높다라고 어민들에게 설득을 하지만 실제 이것은 안반 조사를 해봐야 알고 공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실제 미지수로서 예정대로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로 원전 앞바다에 버렸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봐라 하고 바로 책임 추궁이 들어갈 거고 멀리 버려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우리 건지 아닌지 우리 때문에 그런지 어떻게 아느냐 발뺌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어민들도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오염수 방출 발표에 대한 일본 내 환경단체나 어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지 후쿠시마 수산협회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일본 어업협동조합 회장도 정부가 방출 행위가 안전한지 이것을 어떻게 외국에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민단체 그리고 그린피스 등은 전 세계 서명운동을 통해서 약 10만 명의 반대 서명운동을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에 제출하고 있어서 이 시민단체와 어업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23년부터 방류가 될지 이것도 아직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걸 보면 뭐 기금을 만들어서 수산물을 구입해 주겠다,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일본은 뭐 본래 수산물 소비가 많은 국가인데 정부 계획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어민들의 반대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 방류를 결정하기 전인 지난 24일 수산물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오염수 방류로 해서 수산물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이것을 정부가 수매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것에 이 소문 피해라고 하는데 각 전국에 이것에 대한 홍보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 이 지역에 대한 품평 피해는 훨씬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고,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 해양 이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여론까지도 바꾸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게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어민협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외교부도 하야시마코토 공사를 불러서 다시 또 지적을 하며 야단을 쳤고요. 또 중국 외교부에서도 대변인이 오늘 비난 성명을 또 내놨고, 주변 국가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직접 일본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 일본 NHK가 다음 달 9일부터 IAEA 그리고 국제조사단이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를 공식적으로 처음 조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난 4월 달에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방침 결정이 있는 이후에 IAEA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국제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를 오히려 더 일본 정부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를 정당화시켜주는 조사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더 감시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일본 내부에서 어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하면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뭐 되돌려질 수 있을까요? 예, 실제 후쿠시마 현재 주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고, 예. 또 국제적인 여론도 이것이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더 확대되어 갔을 때 실제 이 일본 정부의 방침대로 2023년부터 방류가 가능할지, 일본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국제 여론과 국내 여론에 따라서 이 결정도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IAEA 등이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이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계획들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바닷속도 미세 플라스틱에 중금속, 방사성 물질까지 해수에 섞여들면서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닷속 오염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바다를 오가는 수많은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육지에서 흘러드는 오염물질. 여기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까지 밀어붙이면서 정부도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이며, 이 같은 해수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빠른 탐지와 데이터 전송입니다. 현재 알람 기준값이 이제 수온, 풍속, 산소 용존량. 최근 대학, 기업이 함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주요 오염원들을 수중에서 탐지해내는 겁니다.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수온, 수질 등을 해저 센서가 측정하면 수중통신기지국이 이 정보를 수집해 수면 위에 통신 부위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실험을 위해 물속 센서 부근에 방사능 물질인 세슘을 흘려봤더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소량인데도 정확히 감지해냈습니다. 수압 센서나 지진 모니터링 센서 같은 경우가 되면은 이제 해저 지진 조기 경보나 쓰나미 경보가 가능하고요. 어떠한 수중이나 해양 센서를 우리가 부착해서 그 정보를 전송하냐에 따라서 그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중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바닷속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수중 기지국 한 곳이 서울의 6분의 1 면적에서 전송되는 60개가 넘는 센서의 정보를 놓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질이나 또 쓰나미, 해저 지진과 같은 재난의 징후가 포착되면 관제센터로 곧바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상에서 사물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바닷속으로 확장해서 바닷속을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베드를 가동 중인 이 수중 사물 인터넷 기술은 내년에 국제기구에서 인정받는 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유지해온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완화적 금융 여건 하에서 금융 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낮춘 후 다시 지난해 5월 0.5%로 내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급증과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위험 선호 성향을 좀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통위가 10월 또는 11월 회의에서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려 1%로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뒤따르게 되는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11조 8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돼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태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집값이 이미 고점에 올랐고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란 정부의 거듭된 설명에도 금년 주택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상반기 중에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또 0.4% 급등해 역대 최고 오름폭 기록을 6주 연속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무려 11%가 넘습니다. 서울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한 주 만에 각각 0.5%, 0.41%나 올라 폭등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꼽히는 배경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강력한 대출 억제와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다든지 자산을 투자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확실히 과거보다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또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한다든지 주택 가격의 상승 속도도 크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준금리는 낮은 수준인데다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올릴 여력도 많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주택시장에서는 전세 수급 불안과 대선 이후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 구매 및 투자를 원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선 기준금리와 대출 관리 등에 더해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강원 지역 돼지 농장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농가 감염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홍천 한 돼지 농장. 방역차가 쉴 새 없이 소독약을 뿌리고 매물 처분을 위한 장비가 투입됩니다. 입구는 외부인 출입이 완전 통제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돼지 2,300여 마리는 모두 매물 처분됐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만 벌써 6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장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이 세 번째 감염인데 다른 농장에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감염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사실상 강원도 전 지역이 바이러스에 오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돈 농가를 검사했는데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증상도 없고 또 생선은 돼지인데 증상이 없으니까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한 마리가 양성 나와가지고. 감염 경로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일단 앞서 감염이 확인된 강원 고성과 인제 지역 농장과 역학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장 주변 10km 이내 지역에서 이미 야생 멧돼지 감염이 5건이나 확인된 만큼 야생 멧돼지로부터의 감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고 멧돼지를 수없이 포획해도 이미 감염된 멧돼지의 농가 접근을 100% 차단할 수 없는 상황. 힘들겠지만은 시스템 자체를 완전한 방역이 가능한 식으로 가는 돈을 들여서라도 뭐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예방적 살처분이라도 하고 더 이상 뭐 안 나온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재입식을 시키든지 어려운 방법을 찾아봐야죠.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강원도를 벗어나 전국 돼지 농장으로 퍼질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문제, 과연 내부 정보를 이용했겠느냐는 의혹들 전해드렸죠. 4058님, 윤 의원님,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2071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6365님도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미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현지 시청자들이 태권도의 힘차고 아름다운 매력에 열광하면서 지지표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